그래서 딱 한 방이 부족했던 나폴리 챔피언스리그에서 8강에 그쳤습니다. 대신 AC 밀란이 4강에 올랐는데요. 김민재를 그리워한 일부 현지 반응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기자입니다. 오늘 19일 새벽 챔피언스리그 열렸죠.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었습니다. 밀란과 나폴리의 1대1 무승부 경기였어요. 1차전에서 밀란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긴 상태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다 한 골 차로 밀란이 8강을 넘어 4강에 진출합니다. 나폴리의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여정은 8강에서 그쳤는데 8강도 뭐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세리에A에서 밀란보다 훨씬 앞에 있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 아쉽겠죠? 왜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경기 내용입니다. 나폴리가 시종일관 주도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폴리 특유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 그리고 계속 두들겨 패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슛이 19회 대 6회로 3배가 넘었고요. 점유율이 73%나 됐습니다. 나폴리가 공을 거의 다 갖고 있고 밀란은 역습으로 간간히 공격하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20분 동안 나폴리가 슛을 7번이나 하고 밀란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하지만 밀란이 먼저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밀란의 날카로운 패스 연결 딱 한 번을 레앙이 페널티 지역안에서 받을 때 마리우 후이가 다리를 걸면서 PK를 내줬어요. 그런데 지루의 페널티킥을 메레트가 쳐냅니다. 그러면서 나폴리가 실점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폴리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부상 악령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전반 30분에 이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 마테오 폴리타노, 그리고 아까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마리우 후이까지 두 명이 쓰러지면서 올리베라와 로사노를 투입해야만 했고, 이 뒤에도 경기 막판에 라흐마니까지 다리를 절면서 웨스트브로가 교체되는 등 교체카드 5장 중에서 3장을 부상자를 바꾸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자, 전반 43분 밀란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리가 두들겨 패는 경기였는데 소중한 6개가 있었거든요. 이걸 마무리를 해냈어요. 나폴리의 공격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밀란, 중앙으로 연결된 패스를 괜찮게 해주던 운동벨레가 받지 못한 딱 한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레앙이 가로채서 공을 몰고 쫙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부터 나폴리 진영까지 드리블로 단번 전진하는 게 역시 레앙다웠고요. 이 돌파를 은돈벨레도 못 막고 디로렌츠도 못 막고 라흐마니도 못 막고 3명이 거푸 쓰러지면서 레앙이 돌파를 성공하고 왼발로 내준 패스, 지루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앞서갑니다. 지루로서는 조금 전에 있었던 페널티킥 못 넣은 것을 만회하는 그런 소중한 골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도 몰아치고 있지만 크바라첼리아 중심의 공격이 다 막혔던 나폴리는 후반 37분 마침내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동점을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멘 로사노를 거쳐서 디로렌조가 깊숙하게 침투해서 컵백을 줬고, 이게 상대 수비수인 토모리 손에 맞으면서 PK가 났어요. 그런데 전반전에 지루가 못 넣었다면 이번에는 크바라첼리아가 못 넣고 맙니다. 이번에도 선방이었어요. 실축이 아니고. 알렉스 메레트가 나폴리에 있다면 밀란에는 매냥이 있죠. 마이크 매냥 골키퍼가 1, 2차전 통틀어서 거의 MVP급의 맹활약인데 페널티킥을 완벽하게 읽고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시간으로 득점 없이 접어들었고요. 동점골을 넘어서 2골이 필요했던 나폴리는 추가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몰아붙인 끝에 겨우 오시멘의 한 골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가 시간 4분 중에서 3분이 지나 있는 상황, 단 1분밖에 안 남았고 남은 시간이 너무 적었죠. 그래서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나폴리는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공백과 오시멘 복귀 등의 이날 나폴리 전력 변화가 어떻게 팀 전력과 전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 일단 주전 공격수 빅터 오시멘이 돌아왔는데, 김민재와 안기사가 빠졌지만 오시멘이 돌아온 게 더욱더 좋다.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크다는 현지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경기 초반에는 좀 그렇게 되는 듯 보였어요. 오시멘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폴리 공격은 전반적으로 많이 살아났습니다. 문전에서 오시멘이 골만 잘 넣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아주 날카롭죠. 중앙수비 2명을 모두 끌고 다녀주면서 좌우 윙어들에게 공간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1차전에서 3명의 집중견제를 당했다면 이번에 2명밖에 집중견제를 안 당했는데, 크바라첼리아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2명 정도 뚫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시멘과 크바라첼리아가 이렇게 수비를 집중시켜주면 오른쪽에 폴리타노 역시 상대 수비와 1대1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왼발 슛을 날리는 특유의 공격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시멘의 복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민재와 안기사의 공백, 경기 초반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체 선수들이 잘 해줬어요. 일단 주앙제주스가 김민재 대신 뛰면서 수비적으로 대체로 크게 문제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기대 이상인 게 탕기 은돈벨레,
은돔벨레가 전반적으로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기사에 비해서 기동력이 부족하고 수비 범위가 좁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수비를 해줬고, 그리고 은돔벨레 원래 장점이 공을 몰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안기사의 장점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도 꽤 요긴한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은돔벨레가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뛰는 은돔벨레에 가까운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제 나폴리가 홈이고 오시멘 중심으로 나폴리 공격이 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밀란이 이미 한 골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 이런 게 겹치면서 밀란이 1수전보다 훨씬 수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점유율은 높고 슛을 많이 날리긴 하지만 마이크 매냥이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슛만 날렸지 매냥을 아예 손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뭐 컵백이라든지 뭐 정말 완전 열린 상황에서 맘먹고 때려 슛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약간 억지로 우겨넣는 슛뿐이었고 그건 매냥이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 공격이 슛 횟수만 많았지 생각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밀란의 노림수에 말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는 전방에 역습용 자원을 딱 한 명만 남기고 9명으로 수비할 때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루와 레앙을 2명 정도는 남겨둬야 역습이 잘 되는데 하도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까지 펠트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레앙이 막 태클하고 지루가 태클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국면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폴리는 최소한 무실점으로 유지하면서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경기가 전반전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나폴리의 공격이 한 시퀀스가 좀 길어지고 위력은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크바라치엘리아가 갈수록 좀 단순한 플레이를 반복하는 게 좀 아쉬웠는데, 크바라치엘리아의 그 단순한 돌파 루트를 밀란의 라이트백 다비데 칼라브리아가 정말 잘 막았어요. 그러면서 밀란 수비가 나폴리가 공을 좌우로 돌리는 흔들리지 않고 수비 대응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딱 단단하게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공격이 안 되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전환을 한 번에 못하고 동료 선수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때 은돔벨레가 받는 패스가 좀 좋은 상황에서 받지 못하고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패스를 받다가 한 번 흘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역습에 의한 실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결국 밀란의 아주 잘 정돈된 수비가 나폴리의 공격에 휘둘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휘둘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역습 기회가 났다. 그러니까 역습이라는 게 레앙이 혼자의 돌파력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밀란 수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점까지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은 잘 대처했던 은돔벨레와 제주스, 김민재 등의 공격을 잘 메워줬지만 예상 못한 이런 돌발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점 상황에서는 은돔벨레가 그동안 잘 뛰어줬는데 레앙의 스피드를 정말 전속력으로 제어해서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설렁설렁 뛴 게 오히려 동료의 수비를 좀 방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또 제주스는 대처를 잘 했지만 이 실점 하나만큼은 올리비에 지루를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뭐 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다가 그냥 없던 선수가 되어버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이 이번 경기 돌아왔지만 이번 경기 역시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상자가 3명이나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란 역시 지루가 나중에 부상으로 디보크 오리기로 교체됐는데, 지루는 원래 부상 우려가 있지만 이날 좀 억지로 쥐어짜서 나온 거에 가깝거든요. 두 팀 모두 전력상 손실을 감수하고 부상이 우려가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쥐어짜서 투입한 그런 대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공백은 단순한 수비 상황이 아니라 경기 운영 측면에서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가 빌드업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단지 패스가 정확하다 뿐 아니고 김민재의 패스는 팀 공격의 스피드를 올려준 역할을 합니다. 김민재 패스는 좀 과감한 편이기 때문에요. 전진 패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는 팀 플레이가 좀 느려지고 리듬이 떨어진다 싶으면 전진 수비 또는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경기의 템포를 강제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희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경기 템포가 늘어지려고 할 때 올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늦추고 이렇게 경기 템포를 바꾸는 걸 우리가 흔히 경기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미드필더들의 역할이지만 김민재는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날 나폴리는 그 운영이 되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 골을 꼭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슬로우 템포가 너무 오래 지속됐는데, 김민재가 있었으면 템포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들었습니다. 이 점이 저는 오히려 수비보다 가장 김민재가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민재 없이 진행된 경기에서 그렇다면 어떤 에이스 대결이 벌어졌는지, 역시 이제 하파엘 레앙과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의 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가장 돋보인 두 선수였습니다. 주전 공격진이 모두 가동되면서 세리에아 최강 공격 듀오를 가리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시멘 더하기 흐비차, 이번 시즌 최강 조합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최강 조합은 밀란의 우승을 이끌었던 지루 더하기 레앙이었습니다. 당시 레앙이 세리아 MVP였죠. 이 2대2의 대결에서 결국엔 밀란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어요. 레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득점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흡입차보다 더 유효한 단 한 번의 아주 이제 크로스 카운터 스트레이트 훅을 날린 셈이 됐습니다. 레앙은 앞선 1차전에서도 선제 결승골 어시스트를 했죠. 그리고 이 2차전 직전에 벌어졌던 리그 경기에서 밀란이 4대0 대승을 거뒀을 때도 2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최근 3연전에서 레앙이 3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나폴리 킬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흡입차는 어땠느냐? 흡입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리가 슛 19대 6으로 압도적인 어떤 스탯을 남길 때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굉장히 바빴는데 드리블 성공이 무려 10회였어요. 이거 굉장히 드문 스탯이거든요. 그런데 성공률은 56%로 아주 높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흡입차가 경기 내내 드리블 시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18회 시도에서 10회 성공. 그만큼 공격에서 본인의 부담이 컸습니다. 밀란이 뒤로 물러나서 지키는 수비를 하면 나폴리는 그것을 이제 패스로 뚫지 못하고 결국 흡입차의 돌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크바라치엘리아가 상대가 보통 2명씩 달라붙는 상황을 극복해야 했는데 돌파 자체는 뭐 괜찮았지만 다만 이제 돌파를 좀 느릿느릿 시작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성공한 뒤에도 그렇게 큰 위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밀란이 짜놓은 덧 위에서 돌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슛을 총 6회나 날렸고 유효슛이 그중에 2개 있었지만 그 2개가 정말 위협적인 슛이라기보다는 매냥에게 막힐 만한 슛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플레이로 이어지지 못하는 돌파였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페널티킥 실패 이 점이 있기 때문에 레앙과의 왼쪽 윙어 에이스 대결에서 판정패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선수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크바라치엘리아가 돌파 10회, 레앙은 4회, 슛은 크바라치엘리아 6회, 레앙은 1회. 크바라치엘리아가 정말 바빴죠. 그리고 키패스도 크바라치엘리아 3회, 레앙 1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한 방은 레앙이 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축구의 묘미이기도 하고 축구의 얄궂은 점이기도 합니다. 확률 높은 공격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득점으로 치환이 매번 되지 않고 딱 한 골 차로 승부가 갈린다는 거. 이게 축구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스코어드 평점을 보면 충분히 이제 흡입차 높아요. 그런데 흡입차를 전담 마크한 칼라브리아가 7.85, 흡입차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비 성공 스탯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흡입차가 실패한 드리블이 8회라고 했는데 칼라브리아의 태클 성공이 8회예요. 거의 뭐 둘이 1대1로 계속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태클 성공 8회는 이제 흡입차 드리블 성공처럼 이 경기 1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걷어내기를 6회, 가로채기 6회, 3개 합쳐서 20회 이런 스탯은 진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수비를 거의 혼자 한 수준으로 칼라브리아가 엄청난 수비를 해준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나폴리의 라이트백 디로렌조가 더 좋은 수비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맞대결만큼은 계속 칼라브리아의 판정승이 디로렌조와의 라이트백 대결에서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디로렌조는 이런 측면에서 협력 수비를 좀 못 파는 게 아쉬웠죠. 왜냐하면 칼라브리아가 1대1로 막은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크루니치 같은 미드필더가 옆에서 계속 흡입차를 같이 견제해주면서 드리블 코스를 막아주는 게 컸거든요. 반면에 디로렌조는 레앙과 1대1 대결도 별로 없었거니와 협력 수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레앙은 흡입차처럼 왼쪽 측면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다양한 동선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런 활용법에서 좀 전술적인 차이도 있지 않았나. 결국 피올리 감독의 전술이 스팔티보다 다양했던 것이 좀 더 높은 효율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재 선수 이날 없었음에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밀란 레전드인 왕년의 스타 수비수 알레산드로 코스타크루타가 요즘 스카이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설위원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악계 수준으로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해설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실점 상황을 보고 나폴리 입장에서 김민재의 공백은 안 좋은 쪽으로 핵심적이었다. 핵심적인 공백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앙이 계속 이렇게 그 어시스트 상황처럼 할 수 있다면 깜피오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깜피오네라는 거는 챔피언, 우승자라는 뜻의 이탈리아이기도 하지만 한 선수한테 쓸 때는 우승할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레앙이 이날처럼 계속 할 수 있다면 밀란을 정상, 우승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선수다. 다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공백이 정말 너무 컸다라는 게 코스타크루타의 그 득실전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뛰는 선수들에 대한 평점이 얘기될 때 김민재 선수가 계속 거론되는 양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유로스포르트의 평점 같은 경우에
제주스에게 수비진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6점을 줬는데 제주스는 김민재가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비진 중에는 가장 덜 못했다 라면서 제주스에게 6을 줬고, 이 매체는 디루렌츠 5.5, 라흐마니 4, 후이 4.5, 올리베라 5.5, 뭐 평점면에서 수비진에게 거의 폭탄을 줬습니다. 골드컵 이탈리아는 제주스에게 5.5점을 주면서 김민재를 대체하는 건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비 흐름을 읽고 지루를 막으려 노력했는데 완벽하진 못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제주스에게 수비진 최고점을 주지는 않았고요. 디루렌조가 6, 라흐마니가 5, 후이가 5, 올리베라가 5 등으로 다들 비슷한 평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 측의 언론인인 움베르토 키아리엘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리 쪽 지역지나 지역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나폴리 편파 언론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나폴리 편파 축구 방송인. 이 사람은 김민재와 안기사의 공백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면서 리그 순위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밀란보다 우월한 팀이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정신승리에 가까워 보이죠? 이날은 졌는데. 이렇게 김민재 선수는 아예 뛰지 못한 경기에서도 많이 거론되면서 나폴리가 8강을 넘어 4강에 오르지 못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리그로 돌아가서 유종의 미를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나폴리는 모든 컵대회에서 탈락했고요. 리그만 남았는데 거의 우승이 확정된 리그만 남아서 조금 김이 셀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경기 김민재의 활약이 나폴리를 얼마나 더 높은 승점으로 이끄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조기 우승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의 아름다운 시즌 마무리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